안녕하세요. 이번 수요일엔 바다톡톡 도입 강연을 맡게 된 양진초등학교 교사 이경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가치와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수요일엔 바다톡톡 강연을 열심히 듣는 친구들은 바다생물 5가지 정도는 금방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바다생물 5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적었는지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바다생물 하니까 가장 먼저 플랑크톤, 그리고 산호, 해파리, 해초, 돌고래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이 든 친구도 있나요? 바다에는 이렇게 물고기 종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로 물고기만 떠올렸다면 인간 중심의 먹을거리로만 바다를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육지에 사는 생물들을 생산자부터 3차 소비자까지 구분할 수 있듯이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들도 생산자부터 3차 소비자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70%가 바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는 육지 생물의 생태계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생물 서식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바다에 살고 있지 않고 육지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는 해양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해양생물은 약 140만에서 160만 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심해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해양생물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일단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해양생물을 포유류, 무척추 동물, 해조류, 파충류, 그리고 어류, 부유생물, 조류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을 구분하기만 해도 바다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다 생물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쓸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바다 생물을 종별로 구분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물범, 바다사자는 바다에 살고 있는 포유류입니다.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아 기르죠. 그리고 산호, 갯지렁이, 말미잘, 조개, 성게 이런 것들은 무척추 동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과 같은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도 있죠. 바다에 사는 바다거북은 바다를 서식지로 하는 파충류입니다. 어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물고기 종류가 모두 어류에 속합니다. 수많은 물고기 이름을 다 나열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바다에는 플랑크톤과 같은 부유생물이 있습니다. 부유생물은 스스로 헤엄치는 능력이 없이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다니는 것을 부유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이 이와 같은 부유생물에 속합니다. 플랑크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플랑크톤도 있지만 그저 헤엄치는 능력이 없어서 플랑크톤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2300kg에 해당하는 개복치는 스스로 헤엄치는 능력이 없어서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대새, 바다오리 등의 조류도 바닷속에는 살고 있지 않지만 바다를 서식지로 하기 때문에 해양생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육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해양생물 종 보존이 이루어져야 해양생태계가 평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생산자에 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플랑크톤과 해조류가 생산자에 속합니다. 플랑크톤 중에 식물 플랑크톤은 육지의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멸치가 먹고 멸치를 다랑어가 먹고 다랑어를 고래가 먹는 일련의 먹이 사슬이 해양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랑크톤이 죽은 생물의 분해자 역할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해조류를 달팽이가 먹고 달팽이를 개가 먹었으며 개를 오징어가 먹고 오징어를 장어가 먹고 장어를 상어가 먹은 것을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바다에 있는 생산자가 많아지면 해양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바다의 2차 소비자가 줄어든다면 해양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서 생산자 역할을 하는 플랑크톤 중에 식물 플랑크톤은 지구 산소 중 절반을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지만 지구의 70%인 바다에서 생산하는 산소의 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물 플랑크톤이 갑작스럽게 번식하여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적조현상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바다 생물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햇빛이 차단되어 바닷속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바닷속에 있는 산소가 줄어들어 바닷속에 있는 해양 생물들이 숨을 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인이나 질소 성분이 많아지면 플랑크톤이 매우 빠르게 번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적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산자가 급격하게 많아지는 해양 생태계 불균형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생활 하수, 가축의 분뇨, 공장 폐수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호를 해조류와 같은 식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산호는 잎, 위와 장, 그리고 알을 낳아 번식하는 동물입니다. 산호가 좋아하는 먹이는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게, 새우, 작은 물고기 등입니다. 산호가 알록달록 색깔을 예쁘게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산호와 공생하는 조류의 색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류와 공생하는 관계이므로 산호초지대는 다른 곳보다 산소 함량이 높고 먹이가 풍부하여 전 세계 바다 생물의 4분의 1이 산호초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호초의 조류는 많은 바다 생물의 서식지가 될 뿐만 아니라 지구에 많은 산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여 조류가 폐사하고 공생하고 있던 산호가 하얗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산호초를 서식지로 하고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 곳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 2차, 3차 소비자 역시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종류로만 바다의 생물을 한정짓고 다른 해양 생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양 생태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양 생물의 종류가 점점 줄어든다면 결국 바다와 지구 전체 생태계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살고 있는 해양 생물의 종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는 사람들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들은 대부분
사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남획, 사람들이 만든 환경 오염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점차 없어지고 있는 해양 생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1년 내내 볼 수 있는 참치 통조림을 보며 여러분들은 오늘 참치요리 뭐 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1년 내내 마트에 참치 통조림이 있을 수 있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참치 통조림을 편안히 사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치를 많이 잡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참치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생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래서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은 2016년 남획으로 사라져가는 참치에 대해 생각하자는 의미로 5월 2일을 세계 참치의 날로 정했습니다. 참치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다랑어가 현재 멸종 위기종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완전히 멸종될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참치와 같은 다랑어가 바다에서 사라진다면 참치 안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해양 생태계와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다랑어가 줄어든다면 다랑어를 먹고 사는 상어, 고래와 같은 3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2차, 3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줄어든다면 1차 소비자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다시 생산자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또 다시 1차 소비자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해양 생태계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많은 양의 해양 생물을 잡아들여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은 참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계속 어업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빠르면 2070년에는 바다가 텅텅 비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먹던 생선으로 명태가 있습니다. 생태, 동태, 노가리, 북어, 황태, 코다리 이렇게 불리는 생선은 모두 명태입니다. 명태가 이렇게 상태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불린 이유는 그만큼 흔히 잡히고 흔히 요리해 먹던 생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명태 관련 요리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흔히 잡히던 명태가 현재 우리나라 바다에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명태는 러시아와 일본에서 수입해 온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명태가 없어졌을까요? 우리가 흔하다고 마구 잡고 마구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멸종되어 더 이상 볼 수 없는 해양생물 중에 우리나라 독도와 울릉도 주변에서 살고 있던 바다사자 강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이 군복을 만들 가죽을 쓴다며 강치를 마구잡이로 포획했습니다. 그 결과 1976년 독도에서 강치를 발견된 이후로는 멸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에 살고 있던 큰 바다새 오리는 고기, 알, 깃털 목적으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사냥하여 1844년 멸종되었습니다.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살아갈 다양한 서식지도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양보호생물과 해양보호구역을 법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해양환경정보 포털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듣고 해양생물과 해양보호생물에 관심을 가지고 더 찾아보려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면
더 이상 미래의 바다는 암울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바다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바다와 바다 생물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먼저 우리 식탁에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봅시다. 우리 식탁 위에 있는 수산물이 어떤 환경에서 길러졌는지, 어디가 생산지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 수산지와 관련한 먹이그물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그러면 내가 먹는 수산물과 관련한 해양생물을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더 찾아보면 좋겠죠. 오늘처럼 수요일엔 바다톡톡 강연을 열심히 듣는다면 바다에 관한 지식이 더 풍부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하나씩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지나친 남획을 줄이기 위해 적당량의 식사를 하고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 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실천해 봅시다. 이상으로 수요일엔 바다톡톡 해양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